이번엔 또 시야를 또 국제로 돌려가지고 이 네팔 비롯한 이제 중국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네팔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면서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이제 드디어 물러났습니다. 올리 총리는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이었는데 이 중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인 논평은 네팔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지지한다. 공식적인 논평은. 네. 하지만 정말 민주주의가 좋겠어요. 중국의 입장에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런 태도를 중국 국내에다가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2의 천안문 사태죠. 그러면. 예.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화난 민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 지금 물러난 그 정권을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중국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2022년에 보면 이 지금 남아시아, 사우스아시아들이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2022년에 그 스리랑카에서 막 이 폭력 시위가 나서 그 라자팍사 정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친중 정권이었죠. 네. 거기도 사임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죠. 예. 얼마 전에 그 방글라데시에서도 이 폭력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총리가 쫓겨나고 그랬죠. 근데 거기는 친인도 정권이긴 했어요. 방글라데시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친중으로 가고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만은. 근데 그러고 그게 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이 폭력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정권이 프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친중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거기에 폭력 시위를 한 그 시민들은 프라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반중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화교들이 상권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폭력 시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화교들이 밖으로 다 도망 나가고 피신하고 뭐 그랬을 정도로 반중 정서가 고조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아시아 특히 남아시아 이 정권들이 그 친중 성격을 갖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무렵부터 중국이 1대1로 정책으로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투자를 많이 받은 데들이 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또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친중 정권들이 많죠. 네. 근데 거기에서 동요가 일어나서 이렇게 폭력 시위로 되고 정권이 전복이 되고 이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는 거고 그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는데 그 투자 결과가 다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팔 같은 데가 만약에 친인도로 간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속이 쓰린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나라들이 공산 정권이었잖아요. 다 공산당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연합 정권인데 다 공산당끼리 연합 정권이에요. 공산당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진보 쪽에 보면은 NL파가 있고 뭐 PD 계열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 계열 또 이 사회주의 마르크스 계열 뭐 이런 계열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주의가 있고 또 그냥 마르크스주의 쪽이 있고 그냥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 그런데 2012년인가 2016년인가 아무튼 내전이 있었잖아요. 공산당 세력하고 왕당파 세력 간의 전쟁 내전이 있었어요. 10년 네네. 동안 내전을 하고 나서 이 공산주의 내란 세력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온 거고 공산 정권은 낙원을 약속을 했던 거죠. 지금 쫓겨난 정권이 지금 그 공산 정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산 정권은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러하지만 그 혁명 1세대들 또 그 자식들이 이제 특권층이 된 거예요.
거기다 자랑까지 했네요. 그 자식들, 소위 네포키즈라고 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특권층 자식들이죠. 그들이 이 SNS를 한 겁니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관종이어가지고 네. 예. 요즘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샴페인 마시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그런 거를 이제 갖다가 그 SNS에 자랑하고 그러니까 다 대다수의 이제 젊은 Z세대라고 하는 네팔 청년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SNS에다가 그걸 비난하는 댓글들을 올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겁도 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SNS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그 화가 난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고 네팔 청년들, 젊은 사람들 한 2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네팔에 송금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식구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네팔 GDP의 한 25% 정도를 차지한대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게 다 SNS일 거 아닙니까? 그 메신저까지도 다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 생업 돈이 오가는 그 루트까지 차단을 당한 거거든요. 그 정말 화가 난 거죠. 야.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방화 불 지르고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된 거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 이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생각이 꽤 있는 거예요. 지금. 네팔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네, 중국인들이 있다. 왜냐하면 네팔에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워낙 많았었던가 봐요.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관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팔 트레킹 뭐 이런 거 유명하죠. 네. 예.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지배층은 다 중국하고 그 연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타락을 한 거고 이건 다 중국이 뒤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화가 난 거죠 지금. 보니까 앞서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국과 네팔은 원래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서 이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네.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이 네팔이 또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죠. 그러니까 네팔, 파키스탄 이런 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 중국 영토 안에 티베트가 있잖아요. 네네. 티벳이 굉장히 동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개를 안 숙이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네. 네. 티벳의 그 불교도들이 아직도 공산당에 고개를 안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네팔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친중이면 티벳을 이렇게 둘러싸는 거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 이들까지 반중으로 가게 되면 티벳이나 이런 데들 이 티벳 사람들이 더 고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인 거고 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중 분위기 또 민주화 분위기가 중국 내부로 들어올까 봐 그건 또 더 고민인 거죠. 네. 확실히 이게 뭔가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또 막 네. 시위가 있었고 한 그런 국가에서 뭔가 민주화 비슷한 시위가 나면은 다른 지역도 좀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SNS가 널리 보급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수가 있는 거고 다 정치가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화가 나는 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요 사태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네팔 사태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체주의 정권의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2022년에 백지 시위 이후 잠재된 이 중국의 내부의 저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다시 한번 폭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뀔지는 모르겠다. 좀 그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화가 난다든가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워낙
감시망이 촘촘하고 거기다가 방글라데시나 이쪽 그 네팔이나 이런 데하고 기본적으로 이 연령 구성이 다릅니다. 중국이. 네. 그러니까 네팔, 방글라데시는 평균 연령이 25세예요. 상당히 젊네요. 굉장히 젊어요. 그 젊은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시위라고 하는 것도 두드려 부시고 하는 것도 젊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혈기 왕성해야지 또. 그렇죠. 혈기가 왕성해야 화도 잘 나고 체력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도 네팔도 다 젊은 나라들입니다. 평균 연령 25세.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44세인가 그래요. 예, 일본이 49세, 중국이 39세. 중국도 상당히 좀. 중국도 상당히 늙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자녀 정책 때문에 이게 확 또 됐나 보네요. 예. 그리고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세뇌를 시켜놨어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중화의 부활이라든가 중국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열광하는 정도가 젊은 사람일수록 더하대요. 그러니까 그 구토, 그러니까 청나라 때 영토를 회복하겠다. 또 한나라 때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젊은 사람일수록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몽을 추구하는 그 정권을 뒤집을 가능성, 폭력혁명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고 설령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미 봤잖아요. 천안문 사태 때. 몇 사람이 죽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공산당 발표로는 한 5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네. 국제 적십자 연맹 이런 데서 발표한 거는 또 영국의 정보부가 나중에 2017년인가 공개한 기밀 문서에는 2만 명이 죽었대나 뭐 사망자가 그렇게 됐다고 나와요. 그 진상이 뭔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냥 그야말로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이고 그러니 무서워서 못하죠.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근데 약간 원래 이제 그 중국인들 한족들 그런 사람들은 그럴 것 같긴 한데 앞서 뭐 말씀하신 티베트라든지 뭐 신장 위구르 이쪽은 원래 또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예, 중국인이 아니죠. 이런 쪽은 약간 뭐 장기적으로 분열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동요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냥 학살을 하지 떨어져 나가게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여학생이 조직적인 따돌림 그거에서 폭력을 당했고 그런데 그 폭력을 규명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묵살했고 가해자가 그 지역에 상당히 고위직이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물론 이제 뭐 항상 시위 숫자는 크게 더 부풀리기도 하죠. 그렇죠. 뭐 네. 100만 명이 모였다. 이제 뭐 중국은 큰일 났다. 실제로 그런 이제 사진이 네. 유출이 됐고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그 정확한 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라는 게 기본 요구인데 시위가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는 이게 다 공산당 때문에 그래. 공산당 물러가라. 민주적이지 못해서 그래. 민주를 돌려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 순간 강경 진압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저항을 하면 이게 폭력 사태로 번지고 그러다 보면 사망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면 거기에 분개한 시민들이 더 몰려들고 이래서 이제 대형 시위로 확산되는 케이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기 진압을 했고
거기에 걸맞는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이제 무마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사회를 나름대로 이게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경우는 SNS로 다 사발통문을 돌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위챗도 다 감시당하고 있죠. 뭐 다 틱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올라가면 그게 다 알게 돼 있는 추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오죽하면 백지를 들고 나왔겠어요. 그 백지 시위도 원래 홍콩에서 나왔던 건데 뭘 쓰니까 얼굴까지 촬영이 되니까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지를 했는데 얼굴이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복면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홍콩 정부는 복면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우르무치의 소위 화재 우르무치로라는 데 있었던 상해시의 그 아파트 화재 때 뭐 19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백지를 들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가면은 이 국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하는 그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항의거든요. 그게 잘못 관리하면 정치적 시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저민이 사망해서 추도식 그다음에 리커창 사망했을 때도 추도식 그게 더 이상 사람이 모이면 분명히 정치적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다만 지금은 그걸 조직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에서 곪고 있다. 썩고 있는 거다. 언젠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국 사람들은 위에서 좀 우리의 그걸 알아서 당이 정부가 좀 바꿔주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조직을 해서 제어해가지고 뭘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웬만하면 우리가 순응하고 갈 텐데라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혼자서 죽음을 무릅쓰고 육교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그다음에 박물관 앞에서 시진핑 물러가라 1인 시위를 하고 이렇게 사는 건 노예의 삶이다라고 종칭에 그 한 호텔에서 대학가 외벽에다가 이제 투영을 해서 보여주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 불만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다만 그거를 아직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소위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백성들, 국민들 간의 생각의 괴리가 멀어진다면 사실 중국 사회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시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이슈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사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당 타도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것들은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천안문 사태도 결정적으로 그 89년에 천안문 사태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 부정부패 척결 막 이제 이러다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다 마지막에 국민당 돌아오라. 이거는 공산당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금기어네요. 금기어. 그럼 바로 탱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그런 요구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는 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팔 시위 같은 경우도 SNS에 소위 금수저들의 자랑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만 가지고 뭐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이러면 그거만 있으면은 그거만 막으면 되는데 그게 오래 가보세요. 쟤만 저런 게 아니야.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이랬대. 뭐 쟤는 누구 아들이야. 이러고 그 소위 네팔 부정부패 이 커넥션에 상당한 부분들이 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은 거죠. 가짜 뉴스다. 내지는 뭐 사회 선동을 하는 거다.
그런데 애꿎은 SNS를 건드린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걸로 통신할 방법이 없잖아요. SNS가 유일하게 뭐 해외 소식도 보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도 이게 이제 전화 같은 경우도 통신비도 이거는 지금 선만 있으면 무료 통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막아버리면 그럼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살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군중의 힘이라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초법적이지만 우리가 저 사람을 올리자. 그랬더니 그 까르기 대법원 전 대법원장도 총리를 수락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시위대라든가 반정부 세력이 자기를 지지한다. 물론 뭐 투표했는데 7천 명이 한 것 같고 해서 사실 대표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심이 핵심 아니냐. 근데 까르기라는 사람이 그걸 받았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아니 나는 반대한다라는 또 민중 세력이 있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다만 저 부분은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과연 그게 그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제도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가운데 초법적인 행동을 지금 네티즌들 위주로 이 소위 거의 직접 민주주의에 준하는 지금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도 중국이나 이 소위 독재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들에게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네팔의 이후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네네. 중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그 전봇대에 그 포스터가 붙었는데 네. 중공은 아니다라는 거 있죠. 우리 수학 공식에 거기다 쭉 그는 거. 이 콜에다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라고는. 그러면서 거기 구호가 왜 우리가 서양 이데올로기를 따르냐. 막스 레닌이 중국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 중국말로는 그 연 그래갖고 염제 그리고 황제, 염제 황제는 뭐 아주 그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중국을 만든 그 왕들이죠. 네. 이 염제나 황제를 따라야지 우리가 왜 공산당을 따르느냐라는 그런 구호까지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진핑이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 맥락에서 지금 이 사건도 간단한 사건 같은데 불만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고 나오는 것이죠. 예,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시진핑의 뭐 딸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사람이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걸렸는데 돈이 뭐 몇 조? 너무 터무니없이 많고 자동차도 타고 있던 게 뭐 롤스로이스 10몇 억짜리 타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 지금 뭐 세계 여론이 너무 나빠가지고 호주 경찰이 뭐 7년인가를 감옥소에 구형했다라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의 그 독재 체제 이것이 지금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사님께서 중국 공산당의 붕괴 이후를 논하는 미국이란 주제로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에 좀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좀 기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보고서 좀 쇼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드슨 연구소라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허드슨 연구소는 약간 그 놀라운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발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허먼칸 박사라는 사람이 뭐 지금은 뭐 작고하신 지 오래됐지만은 네. 이 사람이 이거 미국하고 소련이 그냥 핵무기가 수소폭탄이 몇만 발씩 있을 때 이거 다 서로 교환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민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미국이나 핵전쟁 완전한 핵전쟁을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그 이전의 상태를 다 회복할 것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전쟁 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멍청하게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핵 쉘터를 만들어야 된다. 뉴클리어 쉘터. 그러니까 그 완전히 발상이 그러니까 이건 싸우면 다 죽으니까 라는 데서 아니야 살 수 있어. 이런 발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연구소예요. 여기에서 지난 7월 중순에 제가 이걸 봤습니다.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러 명의 학자가 썼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명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망한 중공당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새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2차 대전 끝났을 때 그때는 CIA가 생기기 전인데 그때 미국의 OSS라는 그 CIA 전신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2차 대전 싸울 때 중국을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잘못해서 이제 공산 정권이 이겼죠. 그 보고서의 첫 장이 OSS 어게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들어가서 다시 중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그리고 거기 보면은 중국의 화학 무기 공장을 미국이 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 우한 그 코로나 이런데 그거를 미국이 안 되면 폭격이라도 해서 없애야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군이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중국의 군을 해체하고 중국 경찰을 해체할 것. 그리고 중국의 헌법을 새로 미국이 만들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중국이 아닌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중국이라는 이름을 쓴 거는 100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5,000년 동안에 중국이라는 이름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청나라, 명나라, 뭐 한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말은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기네들이 중국이라고 쓴 건데 가운데라는 의미로 그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마치 미국이 독립할 때 그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라는 걸 하고 거기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중국을 위한 대륙회의를 또 해야 된다는 말 나오고 뭐 하여간 거기 보면 좀 험악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보면은 정말 험악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자산을 뺏는 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많은 범죄 행위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참 그 화나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많이 들어보던 얘기예요. 진실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중국을 만들 때 그 중국이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쪼갠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 뭐 위구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이게 그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소수민족을 다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거는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자료가 미국에서 지금 뭐 공공연히 공개를 한 자료니까 지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중국이 그 내부 상황이 간단하지 않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포스트 CCP에 미국이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스트는 후라는 뜻이고 CCP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후 시대에 미국은 여하히 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별로 보도된 건 못 봤어요, 저도. 그거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120몇 페이지 다 다운받아 놓을 정도로. 또 뭐 그냥 흔히 전문가들은 지금 다 보고 경악도 하기도 하고 정말 이 정도로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허만칸 박사의 그 허드슨 연구소가 가지는 그 네임밸류 자체가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또 다른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 뭐 티벳이라든지 그다음 위구르 이쪽이 이제 또 독립이 되면은 또 자원은 히토리나 이런 거는 대부분 거기서 나오잖아요. 또. 그게 이제 중국이 참 어려운 거가 그 위구르를 이제 어느 책에 보면 돌돌골이며 돌궐. 돌궐족. 돌궐족이 그 위구르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걸 신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강이라는 것은 뉴 테리토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청나라가 점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 그렇죠.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구르가 만약을 독립하게 되면은 위구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석탄과 석유가 각각 중국의 30% 40%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것 떨어져 나가면 중국은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것이죠. 거긴 자원 대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출하는 거죠 중국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그 티베트. 티베트는 뭐가 중국이 이제 두려우냐 하면은 티베트가 독립하게 되면은 중국의 모든 물이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양자강, 황하강이 전부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 물줄기를 티베트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구 몇 안 되는 불교 국가지만은 그리고 둘을 치면은 지금 중국 영토의 3분의 1입니다. 티베트하고 위구르가. 그런데 그 위구르가 세계에서 테러가 제일 많은 곳이 위구르입니다. 그래요? 위구르에서 테러 당한 사람이 전부 다 중국의 한족입니다. 그런데 그 위구르가 집어던지는 폭탄은 탈리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는 회교도 나라고. 그래서 중국이 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제일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그 번역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새로운 제국 중국이라는 책의 그 저자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중국은 문명이지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이 그것을
국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국가가 여러 개 있는 문명인데 네, 네. 바로 이제 그 딜레마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압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은 엿을 이제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줬단 말이지. 국민들을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중국 밑에 있으니까 잘 산다. 이게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 근데 그거가 이제 지금 한계에 이르는 겁니다. 경제 발전이 갑자기 쓰고 그러니까 뭐 분열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고 주별로 이제 아무래도 통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적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도 큰 거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거든요. 그렇죠. 네. 합 중국인데 중국은 그걸 하나의 국가로 한 민족 국가로 치니 민족이 50개도 넘는 거를 네. 거기서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갈등. 중국이 발전은 자본주의적 발전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공산당이란 말이죠. 여기서 오는 그 부조화 이것이 지금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죠. 그 시스템이 이제 깨져나갈 수 있는. 네, 네.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발전 과정에 보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독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단계에 놓았을 때는 그 체제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한 것이 1987년 무렵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은 그래도 그 민주화가 되면서 용케 그 국가의 그 이 단일성을 잃지 않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주화가 되면은 나라가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티베트라든가 위구르가 민주화가 됐을 때는 당연히 독립을 하겠다고 그럴 것이고 그리고 민주화된 중국이 그걸 가서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중국이 지금 엄청 딜레마입니다. 중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낫죠.